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진통 끝에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돌파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법정 시한을 어기고 100일 넘게 심의했지만 정작 최저시급을 논의한 회의는 단 2번이었습니다. 제도 개선 필요성이 해마다 나오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긴 내년 최저임금 논의는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돌파하는 1030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00일 넘는 심의 기간 진통 끝에 나온 결론이지만 최저시급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회의는 2번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 확대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법정 시한 90일을 넘겼습니다. 최저임금 법정 시한은 지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9번만 지켰을 정도로 우용지물 신세입니다. 올해도 심의를 마친 뒤 여지없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사실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개편에 대해서 심층 논의와 후속 조치가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법정 시한을 넘기고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노사안을 놓고 표결을 하는데 이마저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근로자위원 일부가 표결 강행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하고 퇴장했습니다. 실질임금이 2년째 계속 하락된 것인데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심의 촉진 구간에 제시된 것에 유감입니다. 그래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이미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실제 개선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노사 양측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부결된 차등 적용과 확대 적용 도입 논의는 내년에 다시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 결국 뾰족한 대안 없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줄다리기가 반복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미국은 물가와 고용 지표가 식으면서 9월 금리 인하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통화 정책을 바꿀 깜빡이를 켰는데 변경 시점은 안개 속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미국은 금리 인하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시장 전망치를 밑돌 만큼 둔화했고 실업률이 뛰면서 고용 열기도 식고 있습니다. 9월 인하 전망이 압도적인 이유입니다. You don't want to wait until inflation gets all the way down to 2% because inflation has a certain momentum. You wouldn't wait that long. 여기에 한국은행도 일단 보폭을 맞췄습니다. 긴축 기조에 들어선 지 3년 만에 처음 금리 인하를 언급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의 안정 추세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다만 인하 시점이 가시권에 들어온 미국과 달리 우리는 아직 안개 속입니다. 1,400원을 위협하는 환율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비까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의 시점에 대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기대를 너무 크게 해서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그런 정책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처럼 이창용 총재가 금융 안정에 무게를 둔 발언을 하자 8월 인하설이 수그러들기도 했습니다. 4분기에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라던가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 금리 인하 시기가 내년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결국 9월 가계부채 규제 효과와 집값 추이를 봐야 인하 시점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 노동부는 6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현지 시간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1% 상승을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올랐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도 전월 대비 0.4% 올라 역시 전문가 전망치 0.2%를 웃돌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 상승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가로등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자 운전자가 그대로 달아나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또 청주에서는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서연 기자가 전합니다. 회색 승용차가 도로 한쪽에 뒤집혀 있습니다. 새벽 1시쯤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에서 벤츠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다친 행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운전자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가 택시를 타고 달아나는 걸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도주한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유리 파편이 널브러져 있고 가게 안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녁 8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서 승용차가 상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50대 여성 직원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20대 운전자와 18살 보행자 B씨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는 무단횡단하던 B씨를 피하려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아파트 주차 타워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고 1시간 5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주민 등 8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경기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공장이 비어 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 개동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YTN 유선입니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많은 분이 인도를 걷다가 봉변을 당하진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게 기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방호 울타리 중 대부분이 빠르게 달리는 차를 버티기엔 역부족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리는 차에 부딪힌 울타리가 산산이 조각납니다. 지난 1일 서울시청역 교통사고 현장에 설치돼 있던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인데 9명의 목숨을 지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용도로 설치돼 있어 돌진하는 차량으로부터 희생자들을 보호하지 못한 겁니다. 아무래도 그 사건 이후로 이렇게 이런 도로를 걸을 때도 아무래도 바깥쪽보다는 이 안쪽으로 걷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반면 차량용 방호 울타리는 경로에서 벗어나는 차량을 막는 용도로 설치됩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2톤 무게의 승용차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약 12,000개의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는데 그중 17%만이 차량용 울타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0% 이상은 차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역 사고처럼 인도에 있는 보행자를 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늘고 있지만 그에 맞춘 보호장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매년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는데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사거리에서는 지난 3년간 차량이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30번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인도 주변에는 울타리를 비롯해 아무런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행자 위험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이후에 견고한 방호 울타리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체 가로에 차량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구간들은 조사를 해서 충분한 강도를 갖는 고강도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시청역 사고 이후 서울시와 경찰청은 방호 울타리와 관련한 광범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오늘과 내일 내륙은 33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주말과 효일 사이 서울 등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최고 150mm, 남해안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다음 주 점차 내륙으로 북상해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화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를 내릴 전망입니다. 최근 남부지방에서 시간당 최고 15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져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우량 예보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한 번에 많은 비가 좁은 지역으로 집중됐는데요. 전문가들은 한반도 호우가 점점 예측하기 힘들고 아무 때나 많은 양이 쏟아지는 도깨비 강우 형태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8월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지역 폭우. 신대방동에서 밤 8시 5분부터 9시 5분까지 기록된 1시간 강우량 141.5mm는 비공식적으로 서울 관측사상 가장 많은 비였습니다. 극한 호우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이 비는 최근 달라진 우리나라의 강우 패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먼저 폭우가 내린 퇴근 시간대. 이날 비가 집중됐던 저녁 7시에서 9시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집중호우가 가장 적은 시간대였습니다. 지난 12년간 시간당 20mm 이상 합계 강우량을 살펴보면 아침 8시가 가장 많았고 아침 9시가 2등, 새벽 5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서해에서 습기를 잔뜩 머금은 따뜻한 공기가 밤사이 차가워진 육지 쪽으로 흘러오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새벽과 아침에 비를 뿌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장마철에는 유독 퇴근길 비가 잦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물폭탄이 쏟아졌던 8월 8일은 장마철이 아니었습니다. 6월 말부터 한 달간 이어졌던 장마는 이미 지나간 뒤였지만 장마 때보다 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았기 때문인데 올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대기 중에 수증기가 너무 많습니다. 재료가 너무 많아요. 최근에 수증기만 많은 게 아니라 수증기 수송도 엄청 강해졌어요. 수증기량이 딱 제한됐을 때는 가장 불안정할 때만 비가 내릴 텐데 워낙 수증기가 많으니까 별로 불안정하지 않아도 비가 내려요. 동작구와 서초, 강남 일대가 물에 잠길 정도였지만 같은 서울인 도봉구에선 4시간 강우량이 0.5mm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극단적인 양의 비를 뿌리는 폭우 양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시도별 전반적인 날씨 예보에 만족하지 못하고 특정 지역의 실시간 예보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지역별 예보가 더 이상 내가 있는 곳의 날씨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급등 현상이 서울 전역과 인근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값이 이렇게 심상찮게 들썩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전문가들의 말을 김기봉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6주 연속 오름세에 상승폭도 점점 더 커져 0.24%에 이른 서울 아파트값. 시발점이 된 강남 지역뿐 아니라 강북도 함께 뛰는 모습인데 서울을 넘어 수도권도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가와 거래량, 분양가와 향후 공급량, 여기에 다른 나라의 집값 추이도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1, 2년 동안 쌓였던 물건들이 소진되는데도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소진되는 시기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 정도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매물이 소화되고 나면 신축 공급과 구축 공급이 다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직 힘을 받지 못하는 지방도 시차를 두고 상승세가 전달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결국은 이 서울의 집값 상승 현상은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과거의 패턴을 보면 1년 정도 시차를 가지고 지방으로 확산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아파트 구매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다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 한도 안에서 아직 저평가된 매물을 꼼꼼히 찾는다는 전제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한다면은 지금이라도 관심 있게 좋은 조건에 나온 그런 매물들에 좀 관심을 충분히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향후 이쪽에 뭐 급격한 공급이 늘어갈 방안이 지금으로서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불과 며칠 새 억 단위가 바뀌는 일부 지역의 급등세를 보면서 생기는 조바심은 경계해야 합니다. 내일이면 더 오를 거라는 불안감에 이미 급등한 집을 급하게 계약하는 추격 매수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미 인기 지역 아파트 값은 많이 올랐고 하반기에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회복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호가대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특히 급한 마음에 내 집을 내놓기도 전에 미리 살 집 계약부터 해 낭패를 보는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조급함이나 과도한 기대로 성급한 결정을 하지 않는 중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5년 전 강원도 고성에서 난 산불 기억하실 텐데요. 전신주에서 떨어진 불티가 바람을 타고 속초 도심까지 확산했습니다. 피해 주민 일부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최근 항소심 판단이 나왔는데 주민들이 승소하긴 했지만 한전 책임은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도 고성 속초 산불은 전신주에서 튄 불꽃으로 시작했습니다. 동해안 거센 바람을 타고 확산했고 축구장 1,700개가 넘는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이재민만 1,000여 명, 재산 피해는 9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전신주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산불 발생 5년이 지나 나온 항소심 판결, 원심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에 참여한 주민 60명이 청구한 265억 원 가운데 87억 원만 한전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전 측 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강풍이라는 자연재해가 더해진 만큼 주민 청구 금액의 3분의 1, 법원 감정평가액의 60%로 제한했습니다. 고성 속초 산불은 지난 20년간 발생한 강원도 대형 산불 가운데 가장 법정 다툼이 많았던 산불이었습니다. 전신주에서 불티가 튀는 시청자 제보 영상이 YTN에 처음 공개된 후 한전 측 과실이 경찰 수사로 최종 확인됐기 때문 이후 소송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일단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재판에 넘긴 한전 직원들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재민에게 지급한 400억 원대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부와 한전의 구상권 소송 역시 한전 측 승소로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유일하게 이번 손해배상 소송만 한전 책임이 인정된 상황, 여전히 피해 금액 일부만 받게 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측의 대법원 상고 여부가 주목됩니다. YTN 지환입니다. 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말라리아 주의보가 전국에 내려질 정도로 여름철을 맞아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기를 쫓아내려 흔히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데 어린이들이 쓸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올해 처음으로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18일 올해 말라리아 주의보가 처음 발령되는데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랐습니다. 최근엔 서울 양천구에서 환자 2명이 나오면서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평년보다 온도가 높다 보니 모기가 더 일찍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찾게 되는 건 바로 모기 기피제입니다. 살충 효과는 없지만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에게 모기 기피제를 쓰려면 성분을 꼼꼼하게 챙겨봐야 합니다. 사용 가능 나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디에틸 톨로아미드의 경우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 아이들부터 쓸 수 있고 10%에서 30% 사이 제품은 12살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이카리딘 성분이 든 제품은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쓰면 안 되고 파라멘탄 38디올 성분은 4살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 얼굴에 발라줄 경우 손으로 덜어서 사용하고 눈이나 입 주위, 상처 부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는 피해야 합니다. 외출 후에는 곧바로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좋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 등을 통해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모기 기피제가 팔리고 있지만 모두 허가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허가나 심사를 득하지 않은 제품은 그 모기 기피 효능에 대해서 입증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단순히 향기나는 팔찌나 스티커도 모기 기피제로 오인할 수 있는 만큼 식약처에서 의약 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로코노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역과 경제 합성으로 지역 특산물이나 문화를 활용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비자에게 색다른 경험을 주면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로코노미 마케팅이 식품업계에서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프랜차이즈 식품업체가 새로 출시한 크림치즈 햄버거와 탄산음료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주 재료로 활용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햄버거와 음료입니다. 경남 진주산 고추장아찌와 충북 영동군의 샤인머스켓이 들어갔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창녕군 마늘이나 전남 진도군 대파 등 지금까지 수매한 국내산 재료만 740톤이 넘습니다. 농가의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활력을 불어넣어서 지역 경제도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는 부분을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주면서 농가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어 긍정적입니다. 우리 진주 고추를 전 국민에게 자랑할 수 있게 돼 기분이 억수로 좋습니다. 지역과 경제의 합성어인 로코노미는 어느새 식품업계 주요 마케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명 제과업체는 지난 3월 경남 남해군과 손잡고 지역 특산품인 유자가 들어간 막대 과자를 출시했습니다. 남해군 마늘을 주 원료로 한 빵과 치킨 판매를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윤리소비 경향과 맞물려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식품업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중반대에 머물러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5%, 부정평가는 68%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인 1주 전보다 1%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4%포인트 올랐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4%로 가장 많았고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물가와 소통 미흡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35%로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오른 30%로 집계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8%, 개혁신당은 3%였습니다. 앞으로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42%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고 내릴 것이란 답변은 23%, 변하지 않을 거란 답변은 26%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7.23 전당대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 사이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선 친윤계와 친한계 극한 갈등이 전당대회 이후 적잖은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총선 당시 이른바 명리용 대전, 수차례 전장을 찾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원희룡 후보 관계를 두고 브로맨스란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사지 말고 나 이거 사줘요. 예. 돈이 없어 제가. 2만 원을 치. 이거 좋아해? 그럼 나는 너무 사랑해. 하나 더. 어깨 동무에 이어 서로 닭똥집을 먹여주는 등 친분을 강조했지만 반년도 지나지 않아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수평적 당정 관계를 내세운 한 후보와 친윤계 지원 속에 당권 경쟁에 나선 원 후보 사이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균열이 커졌습니다. 이딴 의혹 제기와 날선 반박이 오갔고 정계 은퇴까지 언급되는 이전 투구 양상으로 흘렀습니다. 여론 조성팀 의혹, 사천 의혹, 김경률 금감위원장 추천 의혹, 사실이라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이건 그냥 오물 뿌리고 도망가자는 거잖아요. 모든 본인도 후보 사퇴 그리고 정계 은퇴 괜찮으세요? 약속하시죠. 예스 와 노. 좋아하시잖아요. 예스 와 노. 저도 같이 예스 와 노. 여기에 원 후보의 색깔론 공세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민청년 주동자셨던 이모부님 계시죠? 김어준 또는 유인태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고 강남 좌파인가?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요? 아니 왜 이런 식의 철진한 색깔론을 저한테 다름 아닌
저한테 아니, 들이대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친윤, 친한 인사까지 장외 여론전에 참전하며 개파 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에 전당대회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통령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친윤계와 친한계 극한 갈등은 심리적 분당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두 사람 중에서 하나가 되면 당 깨지겠다 하는 정도로 원 후보는 조금 요새 너무 이 지지율 때문에 좀 멘붕에 오셨는지 약간 난폭 운전을 하시는 것 같고 한 후보는 위험한 무면허 운전이구나. 이 난타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전해왔고요.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패한 분들이고 전당대회가 대권 후보의 어떤 그런 경론의 장으로 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내전 수준의 진흙탕 싸움에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가 반사이익을 본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입법 강행과 탄핵 청원 청문회, 여기에 이 전 대표 연임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방탄 이슈가 묻힌다는 지적인데 실제 민주당은 여당 전당대회 과정에 네거티브 소재를 적극 활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총선 개입 의혹과 댓글팀 운영 의혹, 당무 개입 의혹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명하십시오.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를 향한 당 선관위 차원 첫 제재까지 내려졌지만 난타전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권 경쟁이 후반전으로 향하며 더 과열될 거란 예상도 많은데 자칫 승자 없는 싸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 경선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의중, 이른바 명심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친명 후보들끼리 경쟁이 치열한 탓에 명심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선거 결과를 가르는 중요 변수가 될 거란 분석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후보 양옆으로 최고위원 후보 5명이 함께 섰습니다. 손을 맞잡고 사진 촬영을 하는 이 모습이 민주당 지지층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의중, 이른바 명심이 이들에게 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 겁니다. 이 후보 측은 시간이 맞는 후보들이 자유롭게 참석했던 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최고위원 경선은 이 후보와의 인연, 연관성을 내세운 선명성 경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는 이 후보를 응원하러 가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당국 비용 대납 없었다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이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 이른바 명심팔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 최고위원 후보 13명 가운데 5명이 탈락하는 예비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당 전체의 어떤 흐름, 당원들의 지지라든가 이런 것이 대표에게도 그렇게 몰려있고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권 경쟁에선 이재명 후보의 낙승이 예상되는데 최고위원 경선마저 친명 마케팅으로 채워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5인 5색이 돼야 되는데 지금 5인 1색이면 최고위원을 왜 뽑습니까? 민주당이 좀 잘못되어가는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런 흐름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총선을 거치며 원외 강성 친명 모임에서 당내 최대 계파로 부상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주요 변수입니다. 혁신회의는 최고위원 본선 후보 8명이 정해지면 이 가운데 일부를 공개 지지할 예정인데 일종의 명심 후보 걸음망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나치게 이재명 후보만 바라보는 양상을 보일 경우 일반 국민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 후보 대항마로 나선 김두관, 김지수 후보의 득표율에 관심이 가는 이유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와 외국환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신뢰가 훼손됐다면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회유에 의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김 전 회장은 착잡하다며 변호인들과 상의해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이 서명한 한반도 핵 억제 작전 지침은 북한 핵 공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기존의 재래식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바꾼다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전개될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활용한 북핵 대응 훈련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편대를 이룬 우리 공군 F-35A 전투기 여러 대가 선도의 대형 전투기 한 대를 호위합니다. 가장 앞서 있는 대형 전투기, 지난해 10월 한미 공군 연합훈련을 위해 한반도를 찾은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H입니다. 핵탄두를 장착한 순항미사일 20발 등 최대 31톤에 달하는 각종 폭탄과 미사일이 탑재 가능한 미국의 대표적 전략 자산으로 당시 국내 공군기지에 처음으로 착륙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른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군 B-1B 전략폭격기가 우리 공군과 함께 정밀 타격 무기인 합동 직격탄 투하 훈련을 벌였습니다. 한미가 한반도 핵 억제 작전 지침에 따라 상시적 수준으로 핵 전력을 배치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전략 자산을 활용한 훈련이 대폭 늘어날 거로 전망됩니다.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 운용과 관련하여 정보 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군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한미가 통합 운용하는 형태로 변화가 있을 거란 겁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작전 계획에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되는 쪽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가할 수 있는 다양한 핵 위협 시나리오를 고려해 연합훈련 내용을 가다듬고 이를 통해 작전 계획 형태를 어떻게 할지 계속 검토해가며 판단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위기 시에 한미가 핵 NCI, 핵 재래식 통합체계를 어떻게 가동할 건지,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협의할 건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훈련에 적용하겠다는 거죠. 당장 강화된 한미의 북핵 대응 전략은 다음 달로 예정된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에서 첫 윤곽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앞으로 연합훈련 등을 최대한 활용해 북핵 억제 로드맵을 한 단계씩 구체화할 거로 전망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가자 전쟁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린 사이 가자 지구보다 훨씬 넓고 복잡한 서한 지구에서의 폭력 사태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극우 정착민들의 폭력에 전쟁 직전 상황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한 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횡포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유엔은 하루 평균 7건의 폭력 사건이 일어난다고 집계했습니다. מאז 7 באוקטובר, מאז הטבח שעם ישראל עבר כאן, אנחנו מקבלים תמיכה הרבה יותר גדולה מצד ציבורים ענקיים במדינת ישראל, שהבינו שמה שאמרנו במשך שנים, שיש לנו כאן אויב רצחני.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전역을 점령하고 서한 지구에 정착촌을 건설해 유대인들을 이주시켜 왔습니다. 네타냐후 극우 정부는 정착촌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요르단 계곡의 토지 12.7제곱킬로미터를 압류하고 5천 가구가 넘는 주택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은 일방적으로 정착민들의 편을 듭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정착민들에게 무기 지급을 확대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나올 정도입니다. לצערי הרב, בחודשים האחרונים, כמו גם בשבוע האחרון, הפשיעה הלאומנית הרימה ראש, ובחסות המלחמה ויצר הנקמה, זרעה פורען ופחד בתושבים הפלסטינים שלא היוו כל איום.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عن المنطقة تبعته وحط الفرد في راسي
وقال لي ممنوع تيجي هان نهائيا وضرب ابني برجله شلوط وقال لي ممنوع تيجي هان نهائيا وكمل اجى على البيت تبعي ودار يهدد في البيت تبعي. 가자에 하마스가 있는 것처럼 서안지구에서도 무장 세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극우 통치 세력의 테러 척결을 빌미로 서안지구를 또 하나의 전쟁터로 만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The store is not what the state is not there. The state is there in order to help the settlers, in order to break, to shatter any sense of the rule of law. 가자 전쟁이 서안지구로 확대되는 재앙적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쟁은 계속하고 싶고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은 부담스러운 네타냐후가 노리고 있는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큽니다. YTN 권영입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을 지낸 박지성이 현재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축구협회를 직격했습니다.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신임 감독이 사퇴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슬픈 건 뭐 하나 확실한 답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참담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합니다. 뭐 어떤 체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지 않나. 결국 우리가 그 체계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거라는 기대는 5개월 전에가 마지막이 아니었나. 결국 회장님이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될 상황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거를 번복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협회와 이제 홍명보 감독님의 결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쉽사리 지금의 분위기에서 어떻게 할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묘한 먹이 사슬이 눈에 띄게 많습니다. 선두 기아는 SSG에 또 발목을 잡혀 연승을 마감했고, 두산은 천적 삼성에 6번 연속 졌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6연승의 상승세를 탄 선두 기아였지만 SSG는 여전히 힘든 상대였습니다. 2회까지 잘 던지던 선발 황동하가 3회 들어 급격하게 흔들렸습니다. 볼넷과 안타를 잇따라 허용하며 대량 실점했습니다. 추신수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은 SSG는 황동하에 이어나온 김사윤까지 두들겨 3회에만 10점을 뽑아내고 일찌감치 승패를 갈랐습니다. SSG는 홈런 한 방 없이 에레디아의 3타점을 비롯해 추신수와 최주윤 등 모두 6명이 멀티타점을 기록하며 14대6으로 승리했습니다. 올 시즌 기아전에서 7승 3패, 기아의 7연승도 가로막았습니다. Bueno, nada, primeramente feliz y contento con la victoria. Para eso nos entrenamos todos los días y nos dedicamos a este juego. Y bueno, gracias a Dios por la victoria. 두산의 삼성은 더 높은 산이었습니다. 믿었던 곽빈이 4회 원아웃까지 던지고 6실점, 삼성이 9대5로 승리했습니다. 삼성은 최근 두산전 6연승을 비롯해 올 시즌 10번 만나 9승 1패에 압도적인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신인왕인 한화 문동주는 1군 복귀전에서 LG를 상대로 7회까지 무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1회부터 4회까지 4이닝 연속 병사를 이끌어낸 수비의 도움까지 받아 45일 만에 승리를 추가했습니다. 한화는 안치홍과 최은성, 이재원이 나란히 2타점씩을 책임져 6대0으로 승리하고 8위로 올라섰습니다. KT는 9회 초 결승타를 포함해 3타점을 올린 로하스를 앞세워 롯데의 5대4로 역전승을 거뒀고, NC는 선발 하트의 호투와 김영준과 박건우, 권희동과 데이비슨의 홈런포 4방을 앞세워 키움을 9대2로 물리쳤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콜택시처럼 어디서든 불러서 탈 수 있는데 이용요금은 시내버스와 같은 경기도의 수요 응답형 버스 똑버스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중교통이 부족했던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안산 스마트허브에도 똑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반월공단으로 불렸던 안산 스마트허브입니다.
7,700개 기업 12만 명이 일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입니다. 산단 주변으로 4호선 초지역과 서해선 시우역 등 6개의 역이 있지만 시내버스와의 연계성이 떨어져 이용자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습니다. 안산시내 교통섬으로 불렸던 이곳에 경기도의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가 도입됐습니다. 주로 경기도 내 읍면적에서 운행되던 똑버스가 산업단지에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12인승 미니버스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콜택시처럼 불러 탈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시내버스와 같은 1,450원으로 환승 할인도 적용됩니다. 출퇴근이나 거래처 이동 시 큰 도움이 될 거로 기대됩니다. 산업단지 내 구석구석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한 것 같습니다. 출퇴근은 물론이고 산단 내 거래처 이동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안산시는 현재 6대인 안산 스마트허브 지역 똑버스를 오는 10월까지 10대로 확대하고 이용 수요를 분석해 정류장도 증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똑버스를 이용해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똑버스는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행하고 호출 마감은 밤 9시 반까지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소득을 높이는 길 가운데 수출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농식품의 미국 수출은 코로나19가 끝난 이후 50% 넘게 늘었는데요. 수출길을 찾고 공유하기 위한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정 바다에서 염산을 전혀 쓰지 않고 기르는 무산김. 장흥군은 무산김과 표고, 아르미쌀을 중심으로 수출 50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한 3개년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농수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유통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득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장군이 이 수출의 5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출 시장에 대한 다변화도 꾸려야 되고 수출 품목에 대한 전략적 품목도 더욱 다양화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출에 앞장서고 있는 전남 지역의 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시장 상황을 제대로 알고 제값을 받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무역 실무 노하우 공유와 상품 품평을 통해 수출 보호 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수출 시장은 끊임없이 출현거리고 변화하고 있지만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진정 챔피언입니다. 미국 워싱턴 DC를 화상으로 연결해 갈수록 수출이 늘고 있는 미국 시장을 인터넷으로 개척하는 길도 배웠습니다. 오는 12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세계 식품 박람회 대표단도 우수한 농식품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방한했습니다. Share with you an opportunity to a biggest market in China, so I can see all the food outside and behind the table. 지난해 전남의 농수산물 수출 실적은 6억 3천만 달러. 전라남도는 앞으로 미국의 한인마트에 전문 판매 코너를 여는 등 전남 농수산물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 요구를 불식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 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심야 회동을 갖고 재선 도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제프리스 원내대표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과 관련해 당내 빗발치는 우려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후보 사퇴 요구를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민주당 일부 핵심 후원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고수하는 한 9천만 달러에 달하는 후원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논의된 나토 정상회의 다음 날 미국과 러시아 국방장관이 전화 협의를 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소통 채널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미러 국방장관 통화는 지난달 25일 이후 17일 만으로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미국의 유럽 방어와 관련한 정상회의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미러 국방장관이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세종과 충북, 청주 사이를 흐르는 하천물이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하천물이 넘치면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진입로는 통제됐습니다. 11명은 간신히 대피에 성공했고 8명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고립된 주민 6명이 구조됐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져가지고 이장 집도 물이 잠겨가지고 지구 위에 4시간 있었어요. 119 와가지고 저도 로프 타고 이제 왔는데 충북 옥천에서 주택 뒤편 산비탈 축대가 무너져 5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남편이 그 수로 물길을 내려간다고 나간 상황인데 토사가 나가보니까 토사가 붕괴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핸드폰을 해보니까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된 장맛비에 지반이 약해진 서울 한양도성 성벽의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아침에 일찍 마을 분들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한 분이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우리한테 7시쯤에 제보를 했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 가운데 하나인 충남 공주 공산성의 탐방로가 무너지는가 하면 700년가량 생명을 이어오고 있는 천연기념물 경북 안동 용계리의 은행나무 가지도 부러졌습니다. 새벽 5시 10분쯤 농수로역 도로를 따라 배송 일을 하던 4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사고 장소 주변을 보면 다리 위에 있는 풀까지 휩쓸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도로 위까지 물이 차서 흘렀던 거로 추정됩니다. 도로 한복판에 빠져나오지 못한 차량은 절반쯤 물에 잠겼습니다. 빗물은 계속 밀려 들어오고 지켜보던 주인은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내쉽니다. 진짜 이런 물난리는 또 처음이네 또. 냉장고를 일단 꺼야 할 것 같아.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강물이 파도처럼 넘실대고 컨테이너 박스가 통째로 떠내려가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역류하는 과정에서 도로가에 물이 한 허리 정도 차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20분 사이 만에 지금 포크레인 요 정도까지 지금 다 차 올라가지고 사람 마당 보시면은 사람 키보다 더 높았어요. 밤사이 쏟아진 폭우에 집안이 약해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안에 있던 2명이 매몰됐습니다. 충남 논산에선 오피스텔 지하 2층 승강기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선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져 매몰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충북 옥천에서는 폭우로 불어난 물에 차량이 빠져 70대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온통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밀려온 토사에 자동차 바퀴까지 잠겼습니다. 연일 내린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아파트 뒤편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시간 흙과 나무가 쏟아지면서 이곳 아파트 주민 60여 가구가 마을 회관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많은 비로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마을 주민 30여 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대전 도심을 지나는 왕복 8차선 다리도 V자로 꺾였습니다. 이 도로가 차가 엄청 많이 통행이 많은 도로인데 이 도로 통행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이 마을에 살던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아침 7시 반쯤. 출동한 소방이 수색 끝에 남성을 찾았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숨진 A씨는 밤사이 폭우가 쏟아지자 집 주변 양봉장과 텃밭에 피해가 없는지 살펴보러 나갔다가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변 식당가 내부도 흙투성이로 변했습니다. 애써 표정을 숨기며 가게를 정리하는 상인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다음 주부터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할 것이라는 예보에 복구의 손길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일부를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춘천은 3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수분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집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양은 5에서 40mm,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또 제주도와 남해안은 장맛비가 오겠는데요.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해안에도 비가 시작이 돼서 내일은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23.7도, 대전 22.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청주 22도, 창원은 28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